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29일을 감옥에서 지낸 사람이 나오자마자 3년도 안 되어 다시 당대표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요? 7월 8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 송영길 전 대표가 8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자리에는 흥미로운 인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예요. 지난 6월 지방선거 강북구청장 경선에서 세 차례 투표에서 59점, 이 8%의 압도적 지지로 후보에 선출됐다가 최고위 비공개 회의 한 번에 컷오프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다들 이번 전당대회를 친명대 정청래 계파 싸움 프레임으로 읽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진짜 신호를 놓칩니다. 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필 지금 손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50%대인데 왜 송영길은 이대로 두면 뇌임덕이라는 말까지 꺼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표면과 동기와 결과 세 층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 이야기가 왜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진보 진영 30년 자산의 마지막 시험대인지 그 그림이 드러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의 4년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처럼 흘러가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진단 싸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지상파 뉴스도 조중동 계열 매체도 이번 전당대회를 다루는 방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3파전 구도, 김민석 우세, 친명 잔당의 반란, 명대, 명대전 이런 표면 프레임뿐이에요. 왜 이재명 지지율 70%인데도 서울에서 졌는지, 왜 재보궐 14곳 중 원래 민주당 지역 13곳에서 4곳이나 흔들렸는지 이 구조적 질문은 아무도 안 던져요. 그래서 오늘 세 층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표면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둘째, 그 아래 누가 왜 지금 움직였는가? 셋째, 이 흐름이 총선과 2030 대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진단 하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끝에서는 정확히 보이게 됩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 겉으로만 보면 압승이 맞아요.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 2022년에 국힘한테 15대 1로 완패했던 걸 4년 만에 정확히 되갚아준 그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위력이라고 정리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에요. 오세훈 후보가 48.94%, 정원호 후보가 48.34%, 0.6%포인트 차이입니다. 그것도 개표 93% 시점까지 정원호 후보가 앞서다가 마지막에 뒤집힌 대역전 드라마예요. 이게 그냥 아깝게 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뭔가 정치적으로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마지막 순간에 결집하지 않은 겁니다. 재보궐도 마찬가지예요. 14곳 중 국민의힘이 4곳을 가져갔는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4곳 중 13곳이 원래 민주당 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확장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기 지역에서 밀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근 70%대를 찍던 시기였는데 말이죠. 대통령의 성과와 당의 성적표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 균열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강북구청장 공천파동이에요. 이승훈 변호사 세 차례 경선에서 59.28% 압도적 지지로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강북당원들이 세 번이나 확인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최고위 비공개회의 한 번에 강북구가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후보가 컷오프 됐어요. 강북 구민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폭발했죠. 이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까지 갔습니다. 단식 농성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7월 8일 송영길 대표 출마 선언장에 나타난 겁니다. 자기 억울함을 실어놓은 페이스북 글과 함께요. 여기서 잠깐만요. 강북 사례가 이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순천에서는 손훈모 후보 공천을 두고 논란이 있었고 여러 지역에서 억울한 컷오프 사례가 쌓여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백서를 쓰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 때문이에요. 각 지방마다 사례를 모아서
다음 총선 공천 전에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그 배경에 있는 겁니다. 이제 삼인구도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3월 초 사무 4강 공천 원칙을 선언했어요. 억울한 컷오프 없음, 낙하산 없음, 부적격자 없음, 부정부패 없음, 원칙만 놓고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실행에서 강북 순천 같은 논란이 터지면서 원칙과 결과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어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7월 6일 광주 전일빌딩 245, 518 성지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조준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이틀 뒤 7월 8일에 송영길 대표가 당원전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슬로건은 총선 필승 대표 카드 송영길, 2030 없이는 2030도 없다. 여기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두 후보가 거의 같은 시점에 거의 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구체적인 대안을 보면 이번 출마의 무게가 달라 보입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5만 호 공급, 청년 10만 명에게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는 장보고 10만 프로젝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는 카드,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를 2030으로 배정한다는 안. 이게 그냥 슬로건이 아니에요. 서울 부동산 공급 문제, 청년 국제 경쟁력 문제, 코스피 저평가 문제, 당내 세대 대표성 문제, 지방선거, 서울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된 항목 하나하나를 정면 겨냥한 정책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옐로카드 진단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 진단에 대응하는 처방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국 흔한 계파 싸움 아니냐, 지방선거 끝나면 늘 나오는 그림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실 겁니다. 김민석과 송영길이 손잡고 정청래 저지 연합전선 만든 거라고 언론들도 대체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진짜 모티브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329일. 이 숫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난 2월 13일 서울고법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상고까지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3만 개의 이정근 녹음 파일 중에 송영길 후보가 지시했다는 말이 단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었던 그 329일 동안 그리고 3년 가까운 사법투쟁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직접 밝힌 반성이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번의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내가 그동안 잘했느냐. 그 시기를 왜 우리가 허투루 보냈던가. 감옥에서 그가 정리한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계파 싸움 프레임으로 읽으면 완전히 잘못 읽는 거예요. 선조 의주 피난길처럼요. 결정적 순간에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시간만 흘려보내면 나중에 백성이 그 청구서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층입니다. 왜 지금인가? 이재명 정부 취임 57주차. 벌써 1년 1개월이 지났어요. 남은 임기 3년 미만입니다. 대통령이 4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벌써 뇌임덕이라는 단어가 정치권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요. 한국 대통령의 레임따크 국면은 통상 3년 차에서 4년 차 사이에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짐이 이미 보인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진단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흔들려서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노선은 오히려 확고합니다.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체 불가 한국, 알래스카 유럽 순방 외교, 다카이치 자민당 개헌선 확보 국면에서의 한일 균형 조율, 대통령은 뛰고 있어요. 문제는 당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이 대통령을 뒷받침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흔들었다. 이건 무거운 발언이에요. 한번 따져봅시다. 진단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인터뷰에서 쓴 비유가 정확합니다. 간이 아픈데 위가 아프다고 진단하면 수술이 잘못됩니다. 이번 6.3 결과를 승리로 볼 것인가, 옐로 카드로 볼 것인가, 이 진단 논쟁이 왜 결정적인가. 만약 승리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만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력에 의존해서 총선까지 그냥 가면 된다는 판단이 서죠. 공천 시스템 손보지 않고 2030 이탈 방치하고 당정 협력 재정비 안 하고 그러다 총선 6개월 전에 발밑이 꺼지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봤던 그 그림 그대로예요. 반대로 옐로 카드로 해석하면요. 지금부터 시스템 공천 재설계, 2030 최고위원 지명, 당정 협력 실무 TF 가동, 이 정도 준비가 총선 승리 조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민석 후보도 송영길 후보도 같은 진단이에요. 정청래 전 대표만 다른 진단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청래 대표의 사무 공천 원칙과 실행의 간극을 다시 봐야 합니다. 원칙은 완벽했어요. 억울한 컷오프 없음, 낙하산 없음. 그런데 강북에서는 3번 경선 결과가 뒤집혔고 대체 공천된 후보는 지역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 중앙당이 지정한 인물이었어요. 이걸 사무공천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진짜 쟁점입니다. 이름은 사무공천인데 정작 그 사무가 하나도 안 지켜진 결과가 나왔다면 참 재밌는 명명 방식이에요. 원칙을 이름으로만 남기고 실행해서 놓치는 건 정치에서는 자충수라고 부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있잖아요.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원칙이 있어도 실행해서 무너집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게 정확히 그 장면이에요. 이제 명대전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4년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대전이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송영길 대표의 표현을 빌리면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예요. 있는 걸 없다고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른 시점에 그런데 놀랍도록 비슷한 언어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민석은 수계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 송영길은 당 운영이 너무 불투명하고 공천 과정도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쌓여 있다. 두 후보가 동시에 같은 진단을 내렸다는 것. 이게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그날 밤 국회의원회관에서 체포 가능성을 직감했을 때 당의 저항 승계 1순위로 지정했던 사람이 김민석입니다. 그 정도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에요. 새벽 총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밀착해서 국정을 파트너로 이끌었습니다. 그 김민석이 이번에 출마 선언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요. 이병태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류이재명 노선에서 임명한 대표적 보수 인사입니다. 그 인사에게 사퇴 요구를 던졌다는 건 김민석이 대통령의 노선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정말 위험한 인사가 정부 안에 남아있으면 12.3 이후 보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린다는 판단인 겁니다. 이게 김민석의 진단이에요. 그리고 송영길의 진단은 이 판단을 당 운영 전체로 확장한 겁니다. 임금님 기가 당나귀 기라는 거 결국 다 알게 되거든요. 이발사가 대나무 숲에 소리치는 시간이 문제일 뿐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갑니다. 왜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서의 반성을 지금 이 순간에 꺼내 들었을까요?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정부를 자기 반성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 극복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지만 3년차 온노비 사건 이후 지지율이 무너졌어요. 정권 재창출은 노무현이 극적으로 만들어냈지만 김대중 자산은 상당 부분 소진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창당했지만 3년차의 분화가 시작됐고 결국 참여정부 후반부는 힘없이 흘러갔어요. 정권 재창출 실패는 그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의 압도적 정통성을 안고 출발했지만 조국 사태와 부동산 폭등을 거치면서 3년 차부터 균열이 벌어졌어요. 결국 5년 임기가 끝날 무렵 지지 기반은 흔들렸고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앞선 3번과 결정적으로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요.
12.3 비상계엄 시도 이후의 복원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새 정부보다 훨씬 큰 짐을 지고 출발한 정부예요. 그런데 시간이 앞선 세 번과 똑같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을 똑같이 겪었으면 네 번째는 좀 다를 법도 한데요. 정치는 그렇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매번 다른 이름의 사건이 붙긴 하는데 구조는 놀랍게도 반복돼요. 세 번의 정부가 실패한 건 야당 때문이 아닙니다. 여당이 시간을 못 지켜서였습니다. 이 문장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게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서 정리한 결론의 핵심이에요. 야당의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여당이 스스로 시간을 흘려보내서 무너졌다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그 실수를 반복하면 우리가 잃는 건 이재명 4년만이 아닙니다. 30년간 진보 진영이 쌓아온 자산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상파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매체는 3파전 김민석 우세 친명 잔당의 반란, 명대명 대전 같은 표면 프레임만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구조, 이건 다른 데서 못 봅니다. 선조가 우주에서 반성한 건 늦었지만 그 반성이 이후 광해 정책의 뼈대가 됐어요. 늦은 반성도 정책이 되면 다음 국면을 바꿉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 그림이에요. 세 번째 층,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먼저 2030 이탈 문제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제 딸도 30대인데 이번에 지지 이유를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후보 본인의 딸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왜 찍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 0.6% 피균열의 실체예요. 2030이 원하는 건 뭘까요? 취업, 주거, 공정성, 그리고 이건 자기 미래에 대한 빚 인식과 연결돼 있어요. 국민의힘이 뭘 잘해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등 돌려서 국힘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투표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 이기는데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마지막에 안 나온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2030으로 배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 구조를 정면 겨냥한 겁니다. 두 번째,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슬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공항 부지, 전북 서남권. 필요 조건이 뭘까요? 송영길 대표가 부르는 이름으로 전수토인 전기, 물, 토지, 인력이에요. 용인만 해도 15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합니다. 원전 10기 규모예요. LNG와 재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광 원전 10년 연장과 SMR 추가가 실질적 카드로 오르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거 국회 입법 지원 없이는 하나도 못 갑니다. 도시개발법, 전력계통 접속관련법, 지역주민 설득 프로세스 다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되는 사안이에요. 당이 분열되고 당정 협력이 흔들리면 삼성 SK가 800조 원 규모로 약속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됩니다. 그럼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여기서 대만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TSMC 본사가 있는 신주에서 최남단 가오슝까지가 대략 23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대만은 지진과 전쟁 위험을 대비해서 반도체 팹을 전국에 분산 배치해 놨습니다. 위험 분산이라는 건데요. 한국은 지금 용인 1극 집중 구조예요. 만약 자연재해나 무슨 사고가 나면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클러스터, 전북 서남권 확장이 단순히 지역 균형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반도체 안보 문제입니다. 이걸 실제 실행 단위로 밀어붙이려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실무 TF를 굴리면서 법안 하나하나를 국회에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게 지금 당의 진짜 임무예요. 송영길 대표가 국회 복귀 1호 법안으로 뭘 냈는지 아세요? 중고차 수출 지원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인천 송도 지역 문제 해결과 연동된 법안이에요. 자기 지역구 문제부터 법안으로 해결하면서 그 방식 자체를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들의 인프라 법안으로 확장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왕처럼 다스리면서 구청장 날려버리는 그런 비겁한 짓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법안으로 잇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제 정세 사슬입니다. 이건 진짜 크게 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우경화 흐름 속에 있어요. 일본은 다카이치 총재의 자민당이 개헌선 3분의 1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재선 이후 관세와 대중 압박이 전방위로 오고 있어요.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북한 김정은 모두 강경 노선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이재명 정부가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귀한 존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지려면 국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국제 협상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329일을 감옥에서 지낸 사람, 그가 감옥에서 들고 다녔던 책이 오펜하이머 평전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 나중에 그걸 후회하는 그 이야기예요. 시대의 결정적 순간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놓쳤는가, 그 질문을 감옥에서 되풀이했던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 정리한 결론과 지금의 출마 사이에는 정확한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감옥 들어갈 때는 개인의 사법투쟁이었지만 감옥에서 나올 때 그의 반성은 구조적 진단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번의 기회를 우리 진영이 왜 허투루 흘려보냈는가? 이재명은 네 번째 기회다. 이걸 또 놓치면 다음이 없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결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감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서울에서 지고, 왜 재보궐에서 흔들리고, 왜 2032등을 돌렸는가?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표면의 압승 뒤에 균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과 승리라고 부르며 넘어가려는 사람,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 두 노선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옐로카드라고 부를 용기가 있는 사람, 그게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진단자예요. 그렇다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떤 진단이 채택될까요? 그리고 그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재명 정부의 남은 3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건 그냥 당권 경쟁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정부가 걸어간 그 길을 이재명 정부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엔 다른 길을 만들 것인가, 그 갈림길에 대한민국 진보 진영 30년 자산 전체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진단이 정확하면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 12.3 이후 보건 프로젝트 완성으로 이어져요. 부정확하면 뇌임덕 가속 총선 실패, 그리고 12.3 잔존 세력에게 다시 문이 열리는 겁니다. 8월 17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이 진단 논쟁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8월 17일까지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면에서 뵙겠습니다.